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금융시장도 오늘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하지요. 이번 주에 금융시장 관심은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뽑는 2명의 상원의원이 혹시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국은 대통령도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래서 민주당의 상징 색깔인 푸른색으로 모든 게 물들게 되는 블루웨이브가 된다는 게 변수예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러면 민주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게 꼭 시장이 유리한가 하는 의혹 또는 불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미국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새해 벽두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게 또 자산 시장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고 기자가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가, 그때가 2천만 원이 우리 돈으로 네네. 그때쯤이었는 것 같은데, 어제 거래 가격은 3,9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어제 업비트라는 거래소 기준으로 3,94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글로벌 기준으로는 34,600달러를 돌파했고요. 지금 현재는 3,78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이 증시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순서를 세우면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에서 비자 제치고 TSMC 제치고 9위에 도달했습니다. 8위가요 테슬라인데 여기에도 바짝 다가섰고요. 다음 달이면 게다가 5만 달러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보자면 연저점 대비해서 460%가량 급등했는데, 작년 12월 6일에 2만 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66% 넘게 뛴 겁니다. 이게 24시간 거래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비트코인 다 사면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식을 또 다 살 수 있다. 다 팔면 비트코인 네. 현재 가격이라면.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기는 할 텐데, 음. 갑자기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충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넘치는 유동성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올랐다고 하지만요, 테슬라는 저점 대비해서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다 올랐다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도 올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류 자산시장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했고요. 특히나 지난해 10월에 보면 페이팔이라는 결제 플랫폼, 이곳에서 올해부터 암호화폐 매매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600만 가맹점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되고요. 3억 5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페이팔 플랫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화폐 자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주도 장세인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라는 나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엔 전환사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현재 8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누적으로 57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참고로 12월에 사들인 비트코인이 7만 3천 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조금씩 채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루에 약 900개 정도가 채굴이 되거든요. 이 채굴량의 12월 사들인 비트코인 양이 3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사실 170년 역사의 보험사 매스 뮤추얼이라는 것도 비트코인 투자는 우리에게 미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 네 번째는 비트코인 ETF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에 보면 친암호화폐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고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미 SEC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좀 더 비트코인 투자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 업계에서 보자면?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금융거래, 국제 거래할 때는 자주 쓰던 건데, 그걸로도 쉽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최근에 달라진 점이고. 네네. 이 관심 안 두셨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길래 하나에 4천만 원씩 하냐, 이게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좋은 차로 따져도
이게 뭔데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르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설명하신 것은 수급에 따른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라는 거니까 그건 그럴 듯한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갖느냐는 거에 대한 또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비트코인을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 금은 사실 반짝이고 여러 가지 많이 쓰이지 않느냐. 그런데 비트코인 어디에 쓰이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사실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갔을 때는 사실 금을 실제로 쓰는 수요가 있습니다. 가공 수요라는 게 있고요. 예. 투자 수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 수요만으로는 금값이 온스당 1,500달러를 갔다가 2,000달러를 갔다라는 그 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공 수요는 그렇게 급격한 변동이 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투자 수요 때문에 사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오는 거거든요. 예.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비트코인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 비트코인을 설명하자면 디지털 금인데 그 가운데서 가공 수요는 없고 투자 수요로만 본격화된 자산이다라고 시장에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뭐 그렇다면 금이나 혹은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값이냐 이제 그런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올해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가 나온다는 건데 그 말은 전기요금의 계산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청구서 항목도 약간 바뀝니다. 8일부터 발행을 하니까요. 이메일로 아마 받아보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 연료비와 기준 연료비로 나눕니다. 실적 연료비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월에 이번 달에 오는 청구서를 보자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 그러니까 최근일 기준이고요. 예. 기준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를 2020년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1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간 연료비겠죠? 네네. 그거하고 최근 1년 동안의 연료비 차이가 최근의 연료비가 얼마나 올랐냐 이제 그 말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책정해서 전기요금을 반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전기 요금을 현재 원가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물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 연료비가 직전 1년간이고요. 실적 연료비가 직전 3개월이니까 이걸 반영해가지고 한전이 석유, 석탄, 액화, 천연가스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전이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원가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싸게 전기를 공급해야 됐을 수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원가를 싸게 만드는데도 전기를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이 55,080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바뀐 연료비 조정요금을 반영하면 이 전기요금 평균치가 한 1,050원 정도는 덜 내게 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쓰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할인액이 최대 1,75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반대로 보면은 만약에 전기 원가가 좀 많이 든다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쉽게 요약하면 전기요금을 그동안에는 한전이 그때그때 못 바꿨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한전이 신경 쓰지 않아도 국제 유가의 변화 혹은 뭐 LNG 가스 가격 등등 전기 만드는 데 투입되는 연료비에 연동해서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바꾸겠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비자 아마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더 내냐 덜 내냐는 건데 당장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유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가 예. 기후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청구하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나타난 뭐 신재생 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 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그 청구를 하는데요. 이때 최근을 기준으로 보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한 105원 정도 이 분리 청구에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한국의 전기요금 정책이 이제 한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받을 돈은 받겠다는 거니까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전력이 주가가 꽤 오르는 게 이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긴 하더군요. 네, 그래서 최근 한전 주가 상당히 좋죠. 예.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임홍한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요즘 물가가 거의 안 오르고 있고 물가가 안 올라서 기준금리도 안 올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생필품 물가야 안 오르는지 몰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왜 그거는 물가로 안 치고 물가에 반영을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이 내용이요. 요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일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리는 게 통화 정책인데요. 모든 국민들이 다 쓰는 생필품 물가가 오르는 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호주머니 사정이 좋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모든 국민들 경기가 다 좋으니까 이제 그때는 금리를 올려도 되는데 요즘 같이 모든 국민들이 다 쓰는 생필품 물가는 별로 안 오르고 주식이나 부동산만 오른다는 건 이게 서민들 경기는 안 좋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만한 부유층들 경기만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경기가 윗목까지 다 좋아진 건 아니라서 금리를 안 올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를 결정할 때 들여다보는 이 물가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쓰는 생필품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어차피 일부 계층만 사는 거라서 온 국민의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안 넣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고민은 그런데 그렇게 주식 부동산 오르다 보면 또 사람들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배추도 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옷 장사도 시작하고 자동차 공장도 또 돌리고 직원도 뽑고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게 우리의 예상이고 기대인데 요즘에는 주식 부동산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없어서 그러는지 바닥 경기가 잘 안 살아나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요즘엔 천천히 좀 더 기다리면 좋아질 거다 하는 낙관적인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근본부터 다시 좀 뜯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올 한 해 주식시장은 또 어떨지 우리나라 시장도 궁금하고 또 다른 나라 시장도 궁금하고 그런데 또 하필이면 바로 며칠 후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상원의원 선거도 또 증시의 변수가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해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고 새해에도 투자자들 기대가 큰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시장은 한 1시간 정도 늦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오늘 장을 맞춰달라는 건 아니고 올 한 해 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전반적으로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과 미국 증시 보면은 우리 증시도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미국도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전 세계 주요한 한 90개 증시 중에서는 떨어진 증시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두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은 뭐 작년에 여러 가지 그 기대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뭐 저희들이 증권회사 같은 데서 연간 전망을 하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가 큰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늘 떨어지게 되면 조금 기회를 보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 위험 요인을 살피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뭐 올해 시장 뭐 저도 나쁘다라고 단언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백신으로 경제가 정상화될 거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저는 뭐 정당한 기대이긴 한데 좋은 것들은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좋아지고 나면 이제 주식시장을 이끌 에너지가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기대감으로 올라온 증시라서. 네, 제 생각에 뭐 본질은 저금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보지 못한 금리의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예. 금리가 제로고 또 뭐 일부 나라들은 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몇 해 전에 그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의 장기 금리가 작년 12월에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예. 뭐 이런 나라들의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한국 코스피가 뭐 3천 넘어서 못 가란 법도 이제 없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자산 시장에서 이게 뭐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뭐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좀 금리를 좀 눈여겨 보시면서 금리가 조금 불안하게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는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게 올해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 경기가 나빠서 금리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저금리의 원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라는 뜻입니까? 그래도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작년도 GDP 성장률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한 1%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19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1980년도 2차 오일 쇼크,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작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백신 개발이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니더라도 기저 효과에 따른 그 플러스 반등은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라든가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금리가 그래봐야 얼마나 오르겠어라는 질문도 전 정당한 질문이고요. 예. 하지만 그 질문을 바꿔서 해보면은 야,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또 다른 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는 전 금리가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겠으나 네. 조금은 작년보다는 오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오르는 금리를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겁을 먹느냐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네, 따라 주가가 그런 달리 것 움직일 같습니다. 거라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가 이제 5일 미국 시간으로 5일인데요. 네, 네. 이제 내일인 것인데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일단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상원의 그 지배권이 지금처럼 이제 공화당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예. 민주당이 탈원하느냐로 이제 좀 갈라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 법안 논의를 보면은 의회에서 잘 통과가 안 됐거든요. 예. 이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해서 상원에 올렸는데 상원은 또 공화당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상원에서 또 의결을 안 해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표류를 했었는데요. 예. 뭐 이번에 두 석을 그 민주당이 다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인데 50대 50 이제 동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원의 당연직 그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지아주 두 석을 모두 가져오게 되면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됩니다. 지금 하원도 다수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시장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막 달렸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그 결과가 행정부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또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지난 두 달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평가를 내렸던 이유는 민주당은 비교적 이제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철학을 갖고 있고요. 공화당은 가능하면 뭐 시장에 맡겨두자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증세 같은 것도 옹호합니다. 뭐 정부가 돈 많이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 더 걷어야 된다라는 건데 예.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개입주의적인 경제에 많이 개입하는 것을 의회에서 공화당이 조금 막아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바이든 후보가 공약했던 증세라든가 뭐 투자자들이 뭐 세금 더 걷는 거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조지아주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두 석을 다 가져가서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여기저기 돈 쓰고 싶은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개입지향적인 정부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가만 놔둬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조금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인데 여기서 정부가 그 과욕을 부려서 돈을 쓰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세게 생길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월가의 전반적인 반응은 두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서 평온한 저금리 기조가 인플레이션으로 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예. 그냥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는 게 금융시장에는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해석이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화당이 말씀하신 대로 상원을 가져가면 민주당은 이제 하원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부양책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매번 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시장에서는 차라리 그게 낫지 민주당이 독주를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돈을 너무 많이 풀면 경기가 금방 살아나서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게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제 이해관계가 예.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본질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이해관계와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전 최근에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정부가 이것저것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금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평온을 깨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이해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조금 많이 엇갈린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슬슬 조금씩 좋아져야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안 좋다고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다 뽑힌 거죠? 계속 그 자꾸 잡음과 노이즈는 있는 것 같아서. 요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끝나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의욕을 보이는 게 조금 걱정이고요. 1월 20일까지 아직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미국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는데 테드 크루즈처럼 이제 2016년 미국 대선에 나왔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어서 조금 예년과는 다르게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한 정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었고요. 올 한 해 증시 전망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꽤 큰 뉴스가 될 것 같군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